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동학농민운동까지 배워보았고, 오늘부터는 바로 새로운 개혁의 시작,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결실인 갑오개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린 것처럼 낡은 제도를 청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갑오개혁에 대해서 딱 여러분 간단하게만 요약하게 되면 요 세 가지 그림이 될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선비가 신분제들을 뽀각내고 있고, 또는 신부? 왜 신부가 나왔을까? 그래, 맨 오른쪽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옛날의 시험의 제도인 과거가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오늘 그것을 알아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근대국가 수립운동의 이번 세 번째 파트인 갑오개혁인데, 학습 목표를 보게 되면 추진 과정,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살펴볼 거고, 실제로 어떠한 성과를 냈으며 어떠한 아쉬운 점, 한계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교과서를 어디 피냐면 교과서는 24페이지 피면서 한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갑오개혁이라는 것, 시간을 보게 되면 1894년, 그 당시에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었냐? 바로 우리나라 수많은 농민들이 일어났던 사건인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한창 시기였어요. 그 시기 때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만들었던 그 당시에 감시기구, 집강소 등이 있었는데, 어쨌든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뭘 만들기 시작한 국가는 이제 교정청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하니까 표시할게요. 교정청. 이 교정청이란 걸 이제 만들고 우리가 새롭게 바꿔야겠다 막 한 거야. 했는데 막상 그때 누가 그때 태클을 걸었냐? 바로 우리에게 항상 시끄러운 나라, 바로 일본이 갑작스럽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 멋대로 하지 말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라고,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하겠다는 거야. 우리 싫어. 야, 우리 알아서 할 텐데 왜 너가 신경 써라고 했을 때 일본이 갑작스럽게 경복궁을 싹 포위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네는 우리 뜻대로 해야 하면서 이때부터 간섭을 어마어마하게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정청이라는 건 여러분 사실은 실제로 뭘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딸랑 20일밖에, 요거 20일밖에 없었어요. 거의 한 20일. 실제로는 교정청을 금방 폐지시키고, 일본이 뭐라고 하냐면 군국기무처라는 자신들이 원하는 기구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때부터 개혁을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개혁이란 걸 뭘 뜻하는 거냐면, 예전의 조선과 지금의 조선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조선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면 김홍집. 혹시 이 사람 누군지 기억나면 참 똑똑한 학생이에요. 누구냐면 바로 예전에 어떤 책 중심에 있던 사람,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그때 가져왔던 사람. 그리고 이 인물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혹시 기억난다면 저번에 했던 하나의 정치적인 변화, 정변을 일으켰지만 딸랑 3일 만에 실패했던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박영효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까 말했던 갑오개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뭐가 일어나고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했던 일본의 경복궁을 포위하고 나서 청나라와 일본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네끼리 싸우면 좋을 것인데 바로 우리나라에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할 수 없이 실제 모든 피해를 받던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 영토에 싸우다 보니까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냐, 이거는 좀 약간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긴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쓰면서 한번 내용을 알아봅시다. 자, 김홍집이라는 아까 영의정이었던 김홍집을 중심으로 해서 군국기무처라는 걸 설치하게 되고, 이때부터 다양한 개혁을 변화시키게 되는데,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게 되냐? 나중에는 일본이 승리하게 돼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세계사 시간 하겠지만, 어쨌든 12월쯤에 이제 슬슬 일본이 이제 승리를 잡아가니까 어떻게 하냐? 이 군국기무처를 폐지시킵니다. 왜 갑자기 폐지시켜? 잘 있던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군국기무처는 당시에 뭐가 문제였냐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중심으로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중심의 수많은 사람들, 신하들이 일본의 뜻보다는 우리나라 뜻대로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국기무처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자꾸 자기 일본의 입장에 맞는 정치적 변화를 안 가져오다 보니까, 야, 이것도 안 되겠다, 그냥 이것도 다 없애버려 하면서 요것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원래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보다 더욱더 일본에 약간 더 마음을 잘 이해했던 사람,
박영료라는 이 사람까지 플러스하게 되면서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만들었던 게 홍범 14조 또는 교육 입국 조서라는 두 가지의 내용인데 요거 다 어디에 있냐? 바로 여러분의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내용은 교과서에서 한번 밑줄 한번 그어두는 게 좋을 거예요. 밑줄. 자, 그래서 이걸로 원래 구분하면 고등학교에서는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여러분은 이런 표현까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 정도까지 너무 어려운 거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교종청이 뭐고 군국기무처가 뭐고 왜 이렇게 폐지됐나 이런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내용 너무 복잡해요. 사실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넘어가도 되니까 이건 심화과정이에요. 심화과정. 이거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건 요거예요. 홍범 14조 교육 입국 조서. 실제로 가보개혁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 우리나라에겐 1000년에 가까운 시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과거제라는 시험이 있었는데 과거제는 도대체 일반적으로는 보통 논술 시험 생각합니다. 논술. 그래서 어떤 주제를 딱 던져놓게 되고 주제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쓰는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의 뭐 어떤 거 있을까? 예를 들면 교복을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뭐 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 괜찮게 생각한 이런 식으로 국가적인 주제를 하나 주게 되면 그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쓰는 것이 보통 옛날 논술 시험했던 과거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거 없애버린 거야. 없애, X.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들을 뭘 또 X 시켰는데 사람을 죽인 건 아닐 거고 그렇다고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닐 거고 이건 뭐냐면 보통 이런 사람들 사냥꾼 이런 사람들 보통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좀 천한 사람들이라 해서 천민이라고 합니다. 천민 들어봤어요. 당연히 들어봤겠지. 옛날에 양반과 천민 해가지고 신분제도의 대표적인 딱 설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분제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과거제도 사라지고 그리고 신분제 또한 삭제되게 되는 거예요. 당시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홍범 14조에서는 당시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원래 조선시대 때 다양한 법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을 거야. 경국대전. 이런 거는 예전의 법전이고 이런 거 말고 최초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헌법적인 근대적인 표현의 법이 언제 나왔냐면 홍범 14조 가보개혁 때 이때 최초로 나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내용 청나라와는 이제 완전히 관계를 끊어요. 청나라의 의존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의 독립의 기초를 만들겠다. 쭉 내용이 나와서 총 몇 개까지 있냐면 14번까지 있습니다. 14번. 그래서 마지막 내용은 뭐 문벌을 가리지 않고 신분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누구나 등용을 하겠다. 실력만 있으면 이런 내용을 담긴 게 홍범 14조입니다. 교과서 잠깐 보게 되면 24페이지에 왼쪽에 있을 거예요. 조그마한 토막글이 있는데 우리나라 자주 독립을 최초로 만든 글이다 하니까 이런 거 좀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육 입국 조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제도에 대한 발음이 이래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인데 교육제도 지금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죠. 이런 것들 기본적인 그런 제도를 다 언제 만들었냐? 바로 이 가보개혁 때 만든 거야. 그럼 이전에 교육 어떻게 했어요? 알 거야. 다 뭐였냐면 옛날 최초에는 서당이 있었을 거고 뭐 그 외에도 향교 이런 거에서 기본적으로는 뭐 한문, 한자, 천자문 이런 거 공부하면서 했지만 이제 우리도 국어, 영어, 수학, 체육 이런 역사 이런 것들 모두 다 배운 게 바로 이때부터 시기가 시작되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나 알고 붙이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나의 문구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요 세 가지. 뭐냐면 지덕체입니다. 덕, 도덕, 그리고 체력, 지식. 이 세 가지를 트라이앵글, 삼위일체 시키는 것이 우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다는 것이 1894년 가보개혁 때 만들어지게 되고 지금까지 1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기본적인 틀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게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가보개혁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한번 여러분 공책에다 다시 한번 필기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편하게 하겠지만 여러분은 좀 씁시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정치라든가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부분에서 새로운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세 가지 한번 다 띄워볼게요. 정치, 사회, 그리고 뭐 경제 이런 경제는 좀 제끼고 홍범 14조 이런 내용까지 보게 되면
정치를 보게 되면 가장 특징은 과거 제도예요. 이제 더 이상 과거, 이제 시험 필요 없고 다른 유형의 형태의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뽑겠다. 두 번째로는 뭐 재판소 등을 설치해서 기존에는 모든 것을 다 왕이라든가 특정한 관리가 모든 걸 하게 됐다면 이제 재판소란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을 통해서 이제 모든 걸 관리하게 됩니다. 사회개혁에서는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은 바로 신분제예요. 더 이상 신분제 없네? 그러면 이제 양반이나 천민이나 맞먹는 거야? 맞먹는 거는 이제 법적으로 마을 먹는데 당시에 예전부터 갑자기 가지고 있던 그 감정이 확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거든. 이 동네에서 누가 천민 사람이고 이 동네에 누가 양반 사람인지 얼추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당시에는 없어졌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계속 핍박받거나 문제가 생기다가 나중에 한국전쟁, 6.25 전쟁 이후부터는 거의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비를 해방시킨다던가 옛날에 유교에서는 한번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을 과부라고 하는데 과부가 다시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유교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과부도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했던 게 이런 제도의 변화. 홍범14조는 자주독립. 누구로부터? 바로 청으로부터. 그리고 최초의 헌법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런 부분도 잘 알아둡시다. 그리고 교육입국조서는 알아두고. 자, 근데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에서 총 누가 승리했냐? 바로 일본이 결과적으로는 승리하게 돼요. 일본이 승리해서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간섭이 엄청 심해지는데 거기뿐 아니라 바로 누구까지 탐을 내냐면 중국까지 탐을 내는 거예요. 중국까지. 그래서 어디 넘어가냐면 한반도 요 위치 지점에서 더 위에 올라가면 랴오둥 반도라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 랴오둥 반도에다가 갑자기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이 땅을 내놓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땅을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지배를 하겠습니다 하고 중국한테 통보를 내린 거예요. 중국이 이제 상당히 기분 나쁘겠지. 왜 우리 땅을 함부로 쳐져가냐. 근데 너네 전쟁 졌잖아.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배째라면서 가져가려고 하니까 일본이 갑작스럽게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진 몇몇의 국가가 등장하게 돼요. 예를 들면 갑자기 어느 나라 확 성장하게 되면 자기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세 가지의 국가,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이 세 개 국가가 똘똘 뭉쳐서 일본에게 잔소리하기 시작합니다. 야, 일본, 니네가 이 랴오둥 반도라는 것을 차지하게 되면 청나라가 좀 작아지고 거기에다가 조선 또한 독립이 어렵다. 너네 아시아의 기본적인 평화 자체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하지마. 좋은 말 할 때 하지마. 이런 뜻이에요. 일본에서는 이제 겨우 청나라와 전쟁이 끝내서 헥헥거리면서 숨을 돌리고 있는데 세 개의 국가와 싸운다? 아마 안 될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이 국가한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세 개의 국가가 서로 힘을 합쳐서 간섭했다 해서 삼국 간섭이라고 해요. 삼국 간섭. 이 사건을 보게 되고 나서 특히 가장 어디가 힘이 셌냐? 요 나라 러시아란 국가가 상당히 입김을 세게 불어버리니까 일본의 이런 부담감을 느낀 거 눈치챈 조선은 이번 기회에 러시아 한번 친해져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미국이라든가 물론 미국도 있었지만 더 중요했던 러시아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해요. 특히 이 정책에 가장 누가 앞장섰냐? 명성황후, 명성왕후, 그냥 민비, 민씨 등으로 보통 표현하는 이 사람. 실제로 사실 왼쪽의 사진이 예전에는 공식 사진이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연구 결과에서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공식 영정이라고 하는 공식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명성황후, 민씨, 민비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 얘기는 사실 잠깐만 얘기하자면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민비라고 표현해가지고 그거에 대응하는 명성황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아직은 황제의 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명성왕후라는 뜻을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어떠한 표현을 써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렇지만 민비를 써든 명성왕후를 쓰든
아니면 명성 황후로 쓰든 상관없으니까 여러분이 편한 대로 쓰세요. 물론 여러분 역사를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좀 더 고등학교까지 공부하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한 장점, 단점, 잘했던 점, 못했던 점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수업에서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낮게 부른다면 민비가 될 거고 높게 평가한다면 명성 황후가 될 겁니다. 어쨌든 넘어갈게요. 이거는. 어쨌든 명성 황후라는 이 사람이 러시아와 이제 친하게 지내고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을미사변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을미사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간단히 뭐라고 하냐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배경을 보게 되면 당시에 세 개의 국가가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거기에다가 조선이 배일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배일 정책이란 건 뭐냐? 바로 일본을 배척한다. 배척이라는 것은 밀어내다는 뜻이에요. 일본을 좀 빼고 우리끼리 알아서 잘해서 특히 러시아와 친해지겠다 하는데 이 정책에 가장 낯선 사람 누구? 바로 명성황후였다는 거야. 그래서 위기를 느꼈던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매우 야만적인 방법을 써요. 얼마나 야만적이냐면 그냥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냥 명성황후를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했다. 시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다, 살해라는 뜻이에요. 이 사건의 명칭을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을미사변. 그림 잠깐만 설명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어쨌든 궁에 갑작스럽게 쳐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명성황후를 찾았다고 합니다. 야, 걔 어딨어? 찾다가 결과적으로는 궁녀로 위장했던 그 사람을 찾게 되고 붙잡아서 다양하게 엉천하게 뭐 때린 다음에 뭐 불질렀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살해당했다는 사실만 확실하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궁비병 뭐 있냐고요? 궁비병 있긴 있었지만 너무나 일본의 빠른 군대와 자객들이 들이닥쳐서 잘 막지 못했다고 해요. 어쨌든 당시 일본에서는 자기네가 절대 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 아니야. 나 모르는 사람이라서 발뺌했지만 나중에 국제적인 조사가 드러나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인정하게 되는 사건. 이 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고종, 자신의 부인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는 걸 알게 된 이 왕.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지 아니면 충격에 빠졌을지 모르겠지만 표정처럼 인자한 상황이었는지 속으로는 들끓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또 뭐라고 하냐면 야, 갑오개혁으로 안 되겠어. 좀 더 강한 개혁을 나가겠어 하면서 제3차 갑오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 제3차 개혁을 원래 1년 지났기 때문에 1895년이어서 을미년이라고 해서 을미개혁이라고 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 내용에 다양한 세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다 기억 안 해도 됩니다. 태양력, 건양 이런 거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 돼요. 태양력은 서양의 달력을 썼다. 건양은 뭐 새롭게 나라 이름을 바꿨다. 나라 이름 바꾸는 거라기보다는 당시에 원래 연호라는 것은 왕 이름 옛날에 어떤 왕이 죽은 다음에 고종이라고 붙이는 거지 원래 왕이 살아있을 때는 연호라는 걸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건양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어쨌든 건양, 연호 이런 거 넘어가도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요거예요. 단발령. 요건 정말 중요합니다. 단발령. 내가 여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여자들 중에서 가끔씩은 단발병에 걸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단발병. 머리가 길었을 때 아, 이번 기회에 단발 한번 해볼까? 해서 몇몇 연예인들 뭐 머리 스타일만 보게 되면 아, 나 단발하고 싶어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단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어쨌든 단발. 알다시피 머리를 짧게 자르는 거예요. 짧게 자르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아, 발음이 왜 이렇게 쏟고 있냐? 원래는 이렇게 갓이라는 걸 쓰잖아요. 갓. 그래서 갓이라는 걸 쓸 때 보통 남자들은 상투라는 걸 매게 되잖아요. 상투. 근데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서양식 스타일의 깔끔한 머리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머리 대머리 어쨌든 이런 짧은 머리를 하게 된 게 단발령이라고 합니다. 단발령 내용 한번 잠깐 읽어보면 여러분 너무 기니까 그냥 쭉 넘어가서 그냥 대체적인 분위기만 파악해 봅시다. 대포를 설치한 후 머리를 깎지 않은 자는 죽이겠다. 한마디로 강하게 협박을 한 거예요. 왜 머리를 자르려고 했을까?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뭐 조선인의 감정, 조선인의 그런 자존심을 꺾으려 하였다 뭐 여러 가지 편이 있지만 원래는 아마 당시에 일본도 머리를 다 단발로 바꾸고 있던 실정이었고 서양식의 머리가 아무래도 머리를 관리하기 편했기 때문에 위생적인 부분에서 많이 단발령을 실시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당시에 많은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부모가 내려준 머리를 어떻게 함부로 깎겠느냐 하면서 당시 머리 깎는 게 상당히 발달하지 않았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머리를 잘라?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이때부터 반응이 매우 험악해집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했냐면 고종 자체도 이제 긴 한숨을 들이키면서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겠소라고 했을 때 주머니 속에 감추고 통곡을 하며 성을 나갔다, 이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를 잘리는 것에 대해서 분노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궁궐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앞에서 바로바로 잘라줍니다. 미용실도 비용 안 들어서 개이득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실제로 머리 자르는 게 너무나 싫어서 도망 다니는 사람이 많았고, 도망 다니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많은 경찰력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머리를 자르는 게 너무나 싫었던 양반들은 어느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냐, 나는 내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다 하면서 실제로 목을 매달아 주는 자살하는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웬 미친 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당시 입장에서는 그만큼 머리라는 게 소중했던 겁니다. 나도 여기서 머리가 소중한데 큰일 났네. 헛소리고. 자, 어쨌든 이 최익현의 사람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 예전에 바로 고종에게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 예전 일본이 쳐들어오면 나쁜 일이 벌어진다 했던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의 명언을 남깁니다. 내 목을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머리가 매우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중요한 얘기지만 머리카락을 꼭 보호해야 되는 당시 조선인의 마음에서는 머리카락을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목을 자르는 게 차라리 낫다는 강한 말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본을 아예 몰아내자 하면서 하나의 새롭게 의병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의병을 뭐라고 하냐? 을미의병이라고 합니다. 그냥 머리만 잘랐다고 해서 사람이 미쳤다고 일어난 건 아니고, 자, 우리나라 국모였던 명성황후가 죽었던 사건 때문에 을미사병과 단발령 실시에 분노하게 되면서 발생했던 의병이기도 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점차 개혁이 많이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자, 내용이 상당히 길었죠. 여러분에게 또 괴로운 필기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거는 필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교과서에다 밑줄하는 정도만 봅시다. 교과서는 25페이지에다가 갑오개혁의 한계 성과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만 하게 되면 어디 25페이지 맨 마지막에 근대 사회로의 토대를 마련해다 한번 봅시다. 한계점으로는 일본이 엄청나게 간섭을 해요. 우리나라 스스로 다 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이 간섭하면서 걔들이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널 도와줄게 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한 건 아니고 침략적인 의도가 다 있었다. 거기에다가 실제로 토지제도라든가 백성들에게 쌀을 주는 뭐 이런 그런 개혁들은 거의 없고 사회주도 개혁만 있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얻기란 좀 어려웠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국모도 죽었고 머리카락도 자르는 이런 미친 개혁은 난 하기 싫어하면서 의병이 등장하는 결과도 나타나게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개혁에 아무런 성과가 없었냐? 그건 또 아닙니다. 개항 이후 예전부터 우리나라가 사실 원래 개혁이라는 건 추구하긴 했어요. 뭐 갑신정변도 실패하고 동학농민운동 아쉽게 안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러한 모든 정변이나 동학농민운동의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계속 끌고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혁의 요구를 조금씩이나마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저번에 말했던 점진적 계단형 있잖아요. 계단형 하나씩 밟아가는 근대 사회로의 발전에 조금씩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땐 그냥 실패한 정책이야. 내가 봤을 땐 성공했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느 역사적인 한 부분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역사의 장점이에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갑오개혁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의의라든가 한계 등,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사건들 정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차를 끝나고 바로 2차 수업을 할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온라인 수업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난 1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점차 길어지게 되면서 사실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질문하는 친구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확답은 못 드려요. 왜냐면 나도 뉴스를 통해서 듣는 것도 있고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100% 말은 못하지만
수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바로 여러분에게 알려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매일매일 들어있는 수업, 출석만 우선 잘 체크하면서 내용만 잘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우선 1차기 끝나고 숨 한번 돌린 다음에 바로 두 번째 내용이었던 가보게요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